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외람된 느낌도 들어요. 제가 과연 또 이 자리에서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정말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하느님 앞에서 좀 겸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압구정 성당에는 처음이에요. 근처에서 살기는 하는데 저희 본당은 서초동인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건너오기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느낌이 아주 아늑하고 참 좋으네요. 그리고 교중미사 마치고 또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다 남으셔서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귀 기울이는 그 2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심리학이고, 심리학이 점점 이제 그 공부가 진행됨에 따라서 분야가 좁혀지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담 및 임상으로 좁혀가다가 또 더욱 좁혀진 저의 아주 그 주 전공 분야는 가족 심리학, 부부 심리학이 되었습니다. 네, 심리학 공부할 때는 그냥 엄격결에 시작한 공부였어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꼭 자기의 적성이나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해지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진행되다가 한 우물 파야 되니까 계속 공부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서 가족이라는 테마를 만나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뭔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또 행복을 찾는 거, 또 건강함을 찾는 거, 이게 정말 지름길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엄격결에 시작한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제 마음속에서 어떤 저의 정체감, 이건 나의 것이다, 이건 참 재미있다, 이런 흥미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실제 저는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들을 접하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특히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껴지는 현상이 이제 2가지 현상이 있어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몰입도가 아주 정말 그냥 막 빨려 들어가요. 처음엔 제가 그래서 좀 착각을 했어요. 내가 강의를 잘하나? 제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광클릭 안 하면 제 강의를 못 들어요. 거의 초단위로 그냥 딱 키자마자 켜야지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급반에는 제가 약간 착각을 했어요. 내가 강의를 잘해서 명강의여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테마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는 강의 시간에 내내 이제 초반엔 잘 못 느끼는데 자꾸 어딘가에서 좀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 엎드려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역시 또 저는 착각을 했죠. 저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나? 아니면 내가 강의를 재미없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 또 과제 이런 걸 제출하면서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그 리포트를 낼 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힘든 사례를 얘기할 때마다 그건 마치 자기의 사례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볼 수가 없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없어서 구석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부분, 정말 여기서도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구나. 가족이 주는 따뜻함, 든든함, 사랑, 이런 거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 주는 상처는 정말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파워가 센 사람이어도 가족 문제만큼은 왠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이 아주 이 가족한테 그냥 끈질기게 들어붙어 있고, 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대 전승까지 되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대물림까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이런 가족 갈등들 접하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고 또 많이 슬프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 또 가족 이런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너무나 많은 현인들이 가족에서 우리의 좋은 태도라든지 좋은 양육 방식이라든지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아닌데, 저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족의 특징들, 또 가족을 보는 눈, 이런 것들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아주 간략하게 만든 가계도예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해서 밑에 지금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이 있는데, 이건 이제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놨고요. 자,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이러면서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아주 작은 의미로서 가족은 부부로서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의 가족의 형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좁은 의미로. 넓게는 사실은 이제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인정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엄마와 아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삼각관계.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거의 키포인트가 이 삼각관계예요. 자, 엄마, 아빠, 네모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가 엄마, 자녀, 이렇게 밑으로 이제 표시된 게 자녀인데, 사실은 태어나면 삼각관계에서 태어나지만 아이들은 주로 1차적으로 엄마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엄마랑 일단은 한 몸이었고, 한 몸이어서 엄마의 상태, 엄마의 정서, 엄마의 영양,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들랑 한 몸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태어나서 탯줄을 끊는 순간 몸이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탯줄이 끊어진 상태에도 아이와 엄마의 연결성은 한동안 지속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애띤 신혼 부부보다는 젊은 부부보다는 조금 여기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요 엄마와 자녀 관계 이야기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나와 아이와의 관계, 어린 시절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보다는 가족이라는 체계를 좀 크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자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이가 생존하게 되죠. 왜냐하면 엄마들은 참 귀신 같은 힘이 있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 아기가 뭘 원하는지가 딱 느껴져요. 이건 거의 신적인 힘 같아요. 신적인 힘이라고 하긴 너무 과장일 수 있지만 본능적인 힘이 있어요. 그 엄마들은 딱 들으면 이거 배가 아픈 거, 어디가 몸이 안 좋은 거, 이건 놀아달라는 거, 이거는 배가 또 아니면은 기저귀가 척척한 거, 다 응애 소리 하나로 다 변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배가 고픈가 하면 얼른 가서 우유병 갖다 들이밀어주고, 또 놀아달라고 하면 또 얼른 가서 눈 마주치고 놀아주기도 하고. 네. 근데 요 능력이 아빠하고는 아빠들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응애 울면 아빠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얘 왜 이래 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쫓아와요. 본인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양육을 담당하는 거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으로 아주 인스tinct 본능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건 엄마들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은 그런 것들을 아내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요 기간에 어머니들은 아이들이랑 관계를 잘 형성해 줘야 돼요. 그걸 애착 관계라고 얘기하죠. 얼른 알아차리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석해서 충족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안정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안정된 애착 관계는 아이한테 세 가지 개념을 만들어줘요. 예. 이 세 가지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는 응애 소리 하나였는데 다다닥 사람이 와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 응애 소리 하나로 자기는 세상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막 뭔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파워풀하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느낌하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또 생겨요. 아, 이렇게 남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뭐가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다가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결국은 모든 타인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모든 환경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타인, 남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관계의 이미지가 생겨요. 아, 이렇게 나하고 타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쾌적한 거구나, 요 세 가지 이미지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이게 이제 정서적인 끈이 돼서 자꾸 요걸 이제 그 어떤 근간의 힘으로 이제 그 느끼면서 점점 발달해 나가죠. 발달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애착 관계에 실패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보고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줘요. 아이는 기저귀가 축축해서 이게 불쾌해서 우는데도, 아, 이거는 지금 배고픈 시간이니까 배가 고플 거야 하면서 우유병만 준다라든지,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는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서 한동안 뭐 이렇게 좀 몇 시간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엄마한테 가서 탁 달라붙죠.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안기죠.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어머니들은 푹 안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애들이 또 엄마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나 놀겠다고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안정된 애착을 제공하는 어머니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내줘요. 아이고, 이 녀석, 엄마는 조금 더 안아주고 싶은데, 아이고, 이제 또 지가 혼자 놀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서 내려줘요. 근데 불안정한 애착을 제공하는 어머니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너무 아기를 안고 싶었고 아직은 충족이 안 돼서는 끝까지 안 놔줘요. 너는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엄마는 너 더 안고 싶어 하면서 안 놔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엄마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막으니까 결국 이제 떼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엄마랑 실갱이가 되다가 결국은 이 어머니가, 아우, 쟤는 내 마음도 몰라 하면서 아주 서운해하면서 아이를 내놔요. 여러분들, 그 두 어머니가 사랑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유무 차이. 두 어머니 다 사실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불안정 애착에서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어머니들은 또 잘 안 듣는 어머니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 와서 욕구에 대해서 충족도 안 시켜주고 좀 외면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회피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1차적으로는 엄마와의 관계가 생후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좋은 애착이라는 거는 어머니가 내 식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아이가 뭘 원하는가를 알고 채워주는 거. 요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이가 한 생후 1년, 2년 될 때까지 좋은 애착이 형성이 돼서 얘는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한 아이들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애착 관계가 잘 돼 있더라도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요. 1살, 2살 되면 어머니들이 훈육이 시작이 되죠. 무조건 다 잘해주지 않잖아요. 엉에 운다고 가서 젖병 해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만지면 안 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초콜릿은 안 돼. 예, 뭔가 양육, 훈육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이랑 조금씩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근데 요 시기에 비로소 아빠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애들이 아빠 싫어해요. 아빠들 서러움 많이 겪어요. 태어나자마자는. 우리 딸도 제가 키울 때 보면 유모차조차도 엄마가 밀어야지, 아니 누가 밀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도 항상 확인해갖고 엄마인지 아빠만 만졌다 그럼 난리가 나요. 이런 서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아이의 눈에 아빠가 들어오는 시기는 엄마랑 갈등이 만들어질 때. 예. 그래서 엄마랑 막 너 떼쓰고 막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낯설지도 않아. 그동안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아빠가 가서 그러죠. 아이고 이리 와 엄마한테 혼났어? 아빠가 있어줄게. 아빠가 안아줄게. 예. 근데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에서 누구랑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있으면 그 상황을 조금 견뎌요. 응?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줘. 엄마가 나 야단쳤어. 하면서 좀 견디는 힘이 생겨요. 아빠가 해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조금씩 툭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서, 처음에는 한 몸이었다, 뱃속에서는 한 몸이었다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런데 아빠가 있는 한은 이 관계는 이제 조금 그 발달 단계를 진행을 시키죠.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랑 조금 견제도 하고, 예, 갈등도 버티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독립이 되어 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사이도 좋고 아이가 엄마랑도 관계가 좋고 아빠랑도 관계가 좋은 이런 삼각관계면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이상적인 삼각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부 갈등이 있어요. 이 좋은 삼각관계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이 아빠한테 가는 것을 마음 편안하게 허용하죠. 아유 그래, 아빠한테 가서 좀 있어. 아빠도 너 좋아하니까 미덥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틈을 좀 이용해서 본인이 쉬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세 개의 관계가 다 이렇게 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게 이제 안 되는 관계가 뭐냐면 이런 관계예요.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아서 아이가 엄마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뭔가 엄마한테 때를 쓰면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지금 뭔가 이게 분위기가 아빠한테 선뜻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삼각관계가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셋이서 친하다가 두 사람이 삐끼고 나면 전체가 막 와해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많은 자녀들이 이 삼각관계에 끼어 있어요. 이 삼각관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저희 가족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다루고 있는데, 네.
요 관계는 아주 불안정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정한 관계.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빠 편을 들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불안정한 관계인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런 관계가 되죠.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런데 대부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더 쉽죠. 워낙 애착 관계가 어머니랑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불행하면서 동시에 안정된 삼각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불행한데 안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결합되어 있고 공동의 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수학으로 어떻게 푸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관계, 삼각관계가 다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답이 뭐가 나오죠? 1. 그런데 플러스가 되죠. 다 플러스니까. 네. 그런데 요 관계, 요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갈등이 있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양쪽에 두 개 다 플러스 1을 곱해보면 답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도록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이제 그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좀 삐꼈어요. 아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 약간 곤란하더라고요. 곤란한 상태에서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랑 퇴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 보고 활짝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제 삐꼈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나는 양쪽에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한데 그 난감한 순간에 저 머릿속에 퍼뜩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나 연구실에다 뭐 두고 왔어요. 나 그거 빨리 가서 그거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먼저 내려가세요. 빠져버리게 되더라고. 그게 4층이었고 1층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1분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인데도 그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그 숨 막히는 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피하게 돼요. 이게 이제 불안정한 삼각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몇 초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10년, 20년 퍼머넨트하게 이 불안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안한 상태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안정을 찾아가는데 대부분의 안정이 어떤 거냐면 이런 안정인 거죠. 한쪽으로 그냥 더 융합이 되고 그래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한쪽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갈등 관계들을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건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답이 뭐가 되죠?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그래서 안정된 구조로 돼요. 단 문제가 불행하면서. 그런데 우리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머니들이 부부 갈등에 대해서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끌어들여서 자녀들한테 아빠 욕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막 힘들어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좀 심리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끌려가서 엄마 편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빠랑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좋은지 상담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럼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물어보면 의외로
아빠가 자신한테 뭔가게 해를 끼쳤거나 막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걸 기억해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지? 내가 가끔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시긴 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어머니와 두 분이 다투시다가 그 다음에 불똥이 나한테 튀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아버지들이 억울한 게 아내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식을 잃어버려요. 자식들이 내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회복하려고 아버지들이 하는 시도가 첫 번째는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죠. 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빠 알기를 뭘로 알아?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다가 큰 소리 치면 이건 여기가 점점 더 융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아버지들이 쓰는 테크닉, 기법, 수법이 뭐냐면 이제 돈 갖고 쥐락펴락 하시죠. 누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아이들 용돈도 줬다 뺏었다 하시고 아내한테 생활비를 줬다 뺏었다 하시고 예. 근데 이제 돈 갖고 이렇게 치사하게 군다고 대립을 하시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는 이 가족에 끼고 싶은 거예요. 혼자만 왕따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완전히 왕따 당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왕따 당해서 아버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많이 끌려가 있죠.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서 어머니와 미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랑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항상 어머니를 위로해야 되고 어머니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이게 아이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잃는 게 뭐냐면 어머니만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들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남편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내랑 정말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개인 상담 진행하면서 아내랑은 결국 이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가 언뜻 자꾸 아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정말 자기가 못할 짓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고 특히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아빠 역할 안 하고 집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집을 나와서 혼자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 아빠 사랑도 똑같거든요. 엄마 사랑 못지않게. 근데 그 사랑을 도대체 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보고 싶으면 만나셔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도 될까요? 아니 아빠가 아이 안 만나는 게 문제지 아이 보고 싶은데 뭐 못 만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 이야기에 용기를 내갖고 너무 막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의지를 해갖고 이제 아들과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며칠 뒤가 아이 생일이었대요. 아이 생일인 상태에서 만나러 가기는 또 좀 용기가 안 나가고 문자를 했나 봐요. 거의 1년간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아들아 너 며칠 뒤가 네 생일이지? 아빠가 너한테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 뭐 가지고 싶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담에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셔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답 문자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생일 선물 사주겠다는 아빠한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요 관계를 상상하면 요 관계.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매우 로열하고 엄마의 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가 저렇게 갈등 관계가 되어 있는 예? 이거 어떻게
꺼야 되는데 안 꺼주네. 예, 예. 뭔가 조금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은 거는 감이 잡히시죠? 예. 이 아이의 답변은 뭐냐면, 생일 선물 사준다는 아빠의 질문에 생활비나 대시지.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생뚱맞은 답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된 구조에서는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없어요. 아버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엄마가 뭘 좋아할까? 엄마가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나 감정에 대해서 어떤 주체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착한 아이라고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아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마음을 휙 통과를 해야 되죠. 필터링이 돼야 돼요.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마음. 거기서 걸러질 거 다 걸러지면 답이 생활비나 대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조가 아니라 아까 봤던 좋은 구조, 이 구조에서 아빠가 너 생일인데 아빠가 뭐 선물 사줄게, 너 뭐 원하니?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어떤 대답? 아마도 신나게 지가 원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뭐 새 핸드폰 사주세요, 운동화 사주세요, 뭐 게임 더 하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그 아이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죠. 아시겠죠? 이 삼각관계의 특징, 응? 두 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많은 아이들이 보면 이 관계, 이 삼각관계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삼각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초반에는 엄마가 아이들이 위로도 되고 착하게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이래서 좀 뭔가 또 아이들한테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빠랑 워낙 관계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위안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잘 커갖고 뭔가 보란 듯이 남들한테 내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자체도 미분화된 거예요. 엄마 자체도 이 아이가 남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이한테 무조건 공부 잘하게 막 주입시키는 거고, 아이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옷만 계속 입히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이 있으면 그것만 공부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결혼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랑 결혼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제 내담자 하나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자녀가 왔었는데 그 자녀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족 상담하면서. 엄마가 결혼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 난 싫어. 네. 근데 엄마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더 나은 거야. 너 이런 사람이랑 살아야지 행복해. 그 엄마 생각이지. 엄마 자체도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런 어머니들은 그냥 확신이 있어요. 이게 내 자녀를 위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엄마들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더 힘든 엄마들은 뭐냐면 엄마 스스로도 뭘 원하는지 몰라요. 엄마 스스로도 항상 불안해. 지금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지. 또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부모도 자기의 원가족에서 안정된 애착 형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불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또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 속박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흔들흔들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아이 옷을 사려고 이렇게 여기 다니는데 빨간색도 이쁘고 파란색도 이쁜 거예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일단 2개를 다 사와요. 2개를 다 사와서 아이한테 나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 네가 좋아하는 거 골라. 그랬더니 아이가 보고 엄마 나 빨간색이 좋은데? 네. 마음이 덜 불안한 엄마들은 그래? 넌 빨간색이 좋아? 타인이니까 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불안한 엄마들은 어떻게 이런 그 아이의 선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란색은 싫으니? 그럼 아이들이 내가 빨간색 좋아하니까 엄마가 싫어하나? 그럼 파란색 고를까? 그럼 엄마 나 파란색 할까? 그럼 또다시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골라. 엄마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요게 이제 이중속박이라고 해서 자녀들은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면 어떤 답을 해도 틀려요. 엄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가 뭔가 자기 결정이나 뭐 어떤 기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요 구조, 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요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도 문제예요. 잘 나가면 엄마랑 자녀랑 막 찰떡궁합으로 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이 겉으로 이제 그렇게 지내겠지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율성이라는 정말 인간의 심리적인 기본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 기본 욕구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끼니를 뭔가 음식을 섭취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심리도 심리가 필요한 먹이가 있어요. 근데 그 먹이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 놓고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몇 번만 하면 벌써 화가 나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자율성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공부하라고 제가 평생 한 2번 정도 얘기해 봤어요. 2번 다 완전 실패했어요. 공부 더 안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나를 시키느냐. 네. 요게 이제 계속 좌절이 되면,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엄마를 진짜 힘들게 만들죠. 심리적으로 망가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제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 또 뭔가 아주 이제 막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가 너무 집착해서 이 아이를 막 옴짝달싹 못하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 방에, 자기 세계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회피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아이들이고, 또 이걸 아주 공격적인 형태로 대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진짜 엄마를 정말 죽도록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래요. 그 전에 엄마가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마, 넌 엄마 말만 들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책임져.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밥은 차려달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아무 책임감 없이 말아먹고, 끊임없이 그냥 정말 공격적으로 이 엄마가 자기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기도 해요. 이 엄마는 사실은 억울하죠. 내가 그냥 믿고 산 건 저 하나고, 내가 온 힘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가.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이런 삼각관계 안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미분화된 상태에서 어떤 또 심리적인 특징이 있냐면,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민감해져 있어요. 부부가 왔는데 정말 안타까워. 정말 똑똑하고 정말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좋은 직장과 좋은 학벌과 이런데 두 사람이 아주 너무나 피 터지게 싸우는데 뭐 갖고 싸우냐면 너무 작은 문제, 뭐 부부싸움이 다 작은 문제에서 되지만, 남편은 자기가 좀 자유롭게 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보면 요것도 새로 갈아 끼면 좋겠다, 뭐 요건 또 새롭게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그 집이 둘 다 직장에 있어서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오는 물건들이 비싸냐? 그것도 아니야. 3,000원, 5,000원, 뭐, 이런 정도. 뭐, 수도꼭지 바꾸는 거, 뭐, 애기 뭐, 도시락 수저통 바꾸는 거, 뭐, 이런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옷들 조금 뭐, 새롭게 바꿔 입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거 자꾸 사. 그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짐을 늘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남편이 완전히 폭발을 해버려요. 아니, 내가 요 사소한 거 기껏해야 3,000원, 5,000원짜리 사는데도 내가 당신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이런 것까지 나를 컨트롤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과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미분화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든지 작은 자극도 자기를 막 간섭하고 옥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정반대로 옆에서 누군가 피를 철철 흘려도 뭐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정말 미분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미분화 문제는 아동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조금 확장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가 아까는 부모, 자녀 이렇게 한 세대만 나왔는데 이제는 부모의 원가족까지 나온 거죠. 부모가 원가족 안에서 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랑 관계가 좋았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독립이 돼서, 그러니까 분화가 잘 돼서 자기 가정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가벼운 거예요. 세포 분열이 된 거예요. 성장 다 했고 부모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한테 집중할 수 있고 또 자기 자녀한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면서도 옆에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녀한테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이제는 우리가 뒤로 빠질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 나는 아빠랑 아니면 너네 엄마랑 잘 살 거야. 우리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우리끼리 재미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바람직한 구조예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그 아까 겪은 그 불행하면서 안정된 삼각 구조, 엄마와 자녀들이 완전히 융합되어 있고 아빠가 왕따 당하는 그 구조에 있는 경우, 이런 구조죠.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계에 보면 여기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엄마한테 로열해야 된다라는 심리적 부채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 저도 생각해보면 나한테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있을까? 자식은 뭘 해도 이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때는 내가 준 만큼 받고 막 이렇게 약간 계산적이 된,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자식한테만큼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한순간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위협적인 사랑이 돼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뭔가 떼쓰고 그럴 때 있죠. 뭐 마트 가서 뭐 초콜릿이나 장난감 붙잡고 이거 사줘, 뭐 안 사주면 안 돼, 뭐 이러고 막 들어 눕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이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엄마 말 안 들어? 너 그럼 엄마 간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불쑥 했는데 그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어머 안 돼, 안 돼, 엄마 가면 안 돼, 막 다리 붙잡고 모든 거 항복하면서 이제 따라오죠.
요 이야기는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대화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가면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너 지금 엄마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하고 위협한 거고,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야, 이거 초콜릿 내가 가지려다가 자라면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성장해서 이제 애들도 이제 뭔가 이렇게 힘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너 그럼 엄마 간다 하면 약간 말빨이 안 맥히죠. 그럼 이제 엄마가 약간 멘트를 바꿔요. 뭐라고 바꾸는지 알아요? 너 엄마 죽는 꼴 볼래? 네. 그러면 다시 또 항복. 정말 맥을 못 쳐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멘tal 프로그래밍, 하나씩 해야 되겠네. 아까 연결 프로그램 있었는데, 여기 있다. 동우, 그만 일어나야지. 이러다 늦겠어. 차차차차차차 잡았다. 너? 어디 한번 당해봐요. 차차 항복하세요. 항복. 절대로. 잘 졌지? 항복. 오늘 토요일인데 너 일찍 들어올 거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얜 꼭 무슨 일 있어 일찍 들어오니? 너 도대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게 언젠지 기억이나 해? 그렇게 오래됐어요? 잘 보이시나요? 너 아니면 설마 조명을 좀 끌까요? 오늘도 일 핑계로 나 혼자 버려두진 않겠지? 아유, 버려두다뇨. 그럴 수 없죠.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마마한테 데이트 신청하려고 했죠. 걔 정말이니? 아, 정말이죠. 그럼 벌써 데이트 장소까지 다 예약해뒀는데요. 그래? 어쩐지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이상하더라. 저 대신 오늘 이쁘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걱정 마. 내가 언제 밉게 하고 나간 적 있니? 오늘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특별히? 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있죠, 그럼. 뭔데? 누구 좀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소개? 누구? 놀라지 마세요. 바로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뭐라고? 아, 놀라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동안 그 여자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서야 결혼.
이리 들어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어머니 여기요. 그래, 너 너무 많이 먹다. 아 말르기 보세요 이거. 아이, 시끄러. 뭐 먹고 싶니? 아 먹고 싶은 거요? 아 살좀 벌려봐. 네. 왜 그래 무슨? 저리 가요. 수진아. 당신 방금 욕실에서 어머니랑 뭐 했어요? 뭘 하다니? 샤워했잖아. 당신 샤워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다 큰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난 지금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 별일도 아니잖아. 뭐라고요? 결혼까지 한 남자를 지금까지 엄마가 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동우 씨 어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글쎄 그게 뭐가 이상해. 내가 아무리 컸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수진이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목욕 같이 안 했어? 그거 겨우가 틀려! 난 여자고 동우 씨는 남자야. 동우 씨 말대로란 다 큰 여자라도 자기 아버지 앞에서 벌거벗고 씻겨달라는 거랑 똑같은 소린데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동우 씨 기분이 어떻겠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인지가 동우랑 나를 기관지시켜 어디 한번 죽어가지고 여우 같은 년. 당할 만큼 당해서 어디 못 당하겠어. 언니 하면 어떡할까. 언니 진짜 당했구나. 한 번만 해봐. 현실을 지시하라고. 현실이 뭔지 알아? 날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야. 순진한 척하고 들어와서는 날 밟으려고 해, 이 나쁜 년. 명심해. 한 번 더 까불다니 그땐 정말 죽여버릴 거야. 너 정말 나갈 거니? 물론이죠. 내가 죽어도? 천만에 어머니 안 죽어요. 아니 못 죽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어머니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래도? 왜 이러세요? 30년이야.
30년 동안 널 낳았다는 지 하나 때문에 널 좋아한단 말 한 번 못했어. 내 인생의 남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네가 날 떠나 나 죽는 걸 보려고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어머니! 네가 어떻게 날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내가 30년 동안 내까지만 살아왔어. 죄송해요! 죽을 거야. 어머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날 죽여. 난 내 모든 것을 널 위해서 다 바쳤어. 근데 넌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내 마음을 네. 좀 자극적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보면 이제 전반부에는 그렇게 가족의 역동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예, 나중에 후반부는 좀 그냥 그 영화로서의 스토리 구성이 좀 진행되었고, 근데 사실은 크고 작게 이런 문제들이 많은 가족 속에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 가교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이 어머니가, 물론 이제 여기 이걸 보면 딱 이 어머니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시지만 구조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2인 관계만 있는 거죠. 3인 관계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화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 커플이 된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네,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커플은 아니고, 이게 아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녀 관계도 아주 어떤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엄마랑 딸이랑 부둥켜 안고 너무 울어서 거의 실신 상태가 될 때요, 둘 다. 아니 뭐냐고. 그럼 딸이 시집 가겠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어요. 두 사람이 너무 막 그냥 한 팀으로 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녀의 결혼이 엄마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지는 거죠. 두 관계 다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버지의 부재 현상. 제가 이제 독일에서 가족 상담, 가족 심리학도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학자들까지 다 모여서 하는 굉장히 큰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때가 제가 거의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 25년 전, 거의 30년 전인데 가족 사회학자가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점점 아버지 부재 사회가 될 것이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자녀들로만 형성된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은 따로 나와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사는 군집사회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끼리.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조금 심하게 나가시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돌싱 포맨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위로하면서 거기서 그냥 지내고 있고, 집집마다 가보면 이혼이 많아지니까 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진짜 그런 세계가 돌아왔구나. 이게 이제 다 집에서 아버지 부재가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이게 점점 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함께 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 옆에 엄마가 보기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랑 부부 파트너십이 생기지 자녀를 끌어다가 자기 파트너로 삼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자녀가
어머니의 배우자화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극단적인 단어를 표현을 써서 본다면 이 아들은 어머니의 남편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는 부인인 거죠. 네. 근데 겉으로는 의식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탁 위기가 만든 게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게 뭐지? 그 내 자리였는데 난 뒤로 물러나야 되나? 이러면서 당황해하기 시작하고,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나 좋다 그러니까 이쁘게 잘 생각하죠. 내 남편이 이제 이럴 때 이런 구조라면 결혼할 때 아내 그러니까 어여쁜 아가씨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다 가정 책임질 거야. 근데 내가 딱 하나만 부탁이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만 잘해줘. 어머니 참 불쌍한 분이야. 그럼 이제 철 모르는 아가씨들은 어머 이 남자 마음도 너무 착해. 효자인가 봐. 그러면서 홀랑 결혼을 하죠. 근데 살면서 보면 이게 뭔가 나랑 파트너십으로 형성돼야 될 관계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도전을 하죠. 당신 결정해. 나야 어머니야. 뭐 미안하지만 이 도전은 승산이 없는 도전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아주 위협적인 사랑. 꼼짝도 못해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로열한 사람들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아내랑 알콩달콩 잘 지낼 때 약간 외도하는 느낌? 본부인 두고 어디 가서 젊은 아내랑 재미 보고 있는 느낌?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은근한 죄책감을 늘 안고 살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계신 어머니 외롭지 않을까. 아내랑 데이트하고 신나게 놀다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 뭐 선물 하나 사놓을까. 예. 제가 성전이라서 이제 더 깊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대충 감 잡으셨죠?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게 만약에 내 옆에 파트너가 없으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뭐 여기서 나오는 이 극적인 이 시어머니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니들 마음에 그 허전함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걸 계속 자극을 해서 아들이 독립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중년 지나서 이제 노년기 되면 또 그 부인들이 아이들 뭐 양육 내지는 또 교육 이런 거에 몰입하면서 이제 남편 소홀해지잖아요. 그런 그 시기쯤 돼갖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 있는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년퇴직하고 나서 난 자연생활 할래, 난 시골에 가서 살래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또 거기 가서 살아요. 네. 약간 이게 그러니까 다시 본부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정말 내 도리상 그동안 외도 실컷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제대로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내 본부인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알콩달콩 우리 남편 마음도 착하고 저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게 부부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부 갈등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해도 이 남편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럴 때 남편들은 오히려 어머니한테 가서 그러니까 부부 갈등을 만드는 게 이 남편들로서는 해결책인 측면도 있어요.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살면 진짜 어머니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밥도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뭐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 안 맞아.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야, 너 나만한 사람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어? 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잘해줬는지 알지? 흐뭇해 하시는 거죠. 심리적으로 알아요, 남편도. 이게 다 어머니의 먹이 제공.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 하시니까. 네. 근데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또 고부 갈등. 어머니가 자녀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필연적인 코스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은 이 며느리들을 많이 괴롭히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 같아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독일에서도 이제 하여튼 제가 뭐 그쪽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근처에 살면 사산율이 그렇게 높아요. 사산율도 높고 또 아이가 영아기 때 죽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게 잘 커요. 아이들이 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그 손주를 봤을 때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적어요. 왜냐면 연결돼서 이제 하여튼 뱃속에서는 여자 뱃속에서 나오니까. 근데 목에 어머니, 딸 이렇게 된 거는 확실하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나오는 거를. 그럼 그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훨씬 더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는 그나마 한 단계 더 건너기 때문에 그 손주의 사랑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아이의 생존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고부 갈등은 그냥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아까 미분화랑 연결돼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어느 젊은 부부가 왔어요. 40대 부부였어요. 근데 진짜 부부 갈등의 원인이 그냥 고부 갈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부인이 와갖고 시시콜콜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어떤 무리한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막 나열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이제 오도록 하는데 가면은 일을 이만큼씩 쌓아 놓으신대요. 근데 가장 거기서 못 견디겠는 게 어머니가 항상 당신 속옷은 따로 해놓은대요. 그래서 이건 손빨래 해라 이러신대요. 그건 세탁기로도 못 돌리게. 네. 이런 것들도 너무 싫고 하여튼 시시콜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남편이 있길래 남편이 있으니까 물어봤죠. 아내가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신가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 남편의 대답에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내가 막 정말 너무 두 사람 다 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다 인텔리한 사람들이에요. 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 아카데믹한 그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지능적으로는 그냥 상위 1% 이상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제시했을 때 남편이 한 이야기는 정말 인지적으로 본다면 아이고 어머니가 조금 힘들게 하셨네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남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진정성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질문을 뭘 했지? 하면서 왜 이 답이 나오지? 네. 그냥 아내가 고생했다 그러는데 시어머니 많이 구박받았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진정성 그 자체이십니다. 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답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해요. 내가 욕을 하거나 누구하고 싸우거나 뭘 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남한테 얘기를 할 때 나는 못된 것 같아. 나는 나빴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했어야만 했어.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 주먹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어. 항상 내 안에는 정당성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행동에 바로 반성이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자기 변호하는 합리화의 측면이 있죠.
미분화가 되면 어머니가 하는 모순적인 행동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로나, 예.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어머니가 못돼서, 나빠서, 뭐 지각이 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진정성이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삼각구조예요. 미분화된. 네. 미분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자, 이 미분화는 결국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 부모의 부부 관계가 갈등 관계이거나 깨졌을 때 나오는 이런 불안정하고 그러면서도 불행하면서도 안정된 삼각구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거기 안에서 막 단맛만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부부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지. 근데 부부는 그렇게 낯선데 어떨 때 살다 보면 어쩜 저럴까. 아직도 결혼 생활 30년에 아직도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라고 쓰레기통을 나란히 놓으면 그 적정을 못 시켜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적정을 못 시켜요. 그 버릴 때 이렇게 좀 나눠뒀으면 좋겠더만.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이랑 제일 잘 살아야 돼. 제일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자꾸 떨어뜨려 놔야 돼요. 네. 부부 갈등을 할 때, 요 갈등이 있을 때 보면, 갈등이 심한 경우에 보면 각자 원가족에서 이런 형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잘 분리되어 나와 있는 부부들은 자기랑 다른 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쉬워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파란색 좋아하네. 이런 것들 수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랑 제대로 분화되지 않아서 막 일심동체 막 이런 것들만 계속 요구당하고 또 맞춰주고 이랬던 사람들은 똑같은 거를 자기 남편한테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되고 바로 갈등으로 점화가 되고, 어떤 부인은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식탁을 이렇게 밀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렇게 불행해해요. 그것 좀 집어넣으면 깔끔해 보이고 정돈되어 있고 좀 집안이 조금 더 넓어 보일 텐데 그거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못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막 화를 내요. 그것도 안 해준다. 또 어떤 부인은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부인은 아이 키우면서 가사를 주로 도맡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부부 분담인 거고 남편이 내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내가 가사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돈 벌어오는 거니까 남편이 벌어온 모든 돈을 전액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왜 내가 그걸 다 줘? 내가 그냥 생활비 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의 지론이 뭐냐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당신은 어차피 우리는 한 공동체인데 나한테 그렇게 다 믿었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거나, 이렇게 이제 탁 비약이 돼 버려요. 이런 경우는 다 본인도 원가족 안에서 굉장히 미분화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야 되는 거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파란색이구나, 난 빨간색인데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네.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사라는 것이 있는데, 투사라는 건 또 뭐냐면, 내가 겪은 나의 상처를 딱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 형성된 부부관계에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다라든지 가정에 무책임한다라든지 또 뭐 돈을 잘 안 벌어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남편이 술 마시는 게 너무 싫고 무책임한 모습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그럼 남편은 그게 싫어갖고 더 바깥으로 돌고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상태에서 제가 상담자로서 아이고 남편 그럼 술 좀 덜 마시고 직장도 구하시고 좀 열심히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네. 답은 그건데. 답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한테도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남편 비난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남편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또 남편이 신나서 더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인이 아이고야 제가 그걸 몰랐네요, 역시 전문가라서 좋은 답을 주시네요 라고 할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죠. 네. 상담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다름이 어떤 다름인가를 조금 더 뿌리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름을 진짜 다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원가족이 나오는 거죠. 아내의 가족 구조를 보면 똑같은 구조였어요. 아버지가 역시 무책임했고 술을 많이 드셨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어머니, 그 어머니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보살펴 줬었는데 홀랑 시집 와갖고 어머니가 외롭게 고생하고 있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가 뭐가 있을까요? 제발 우리 부모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 정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희한하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정말 숱하게 제가 들어요. 어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남편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쩜 엄마 아빠가 살아간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가 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대물림이라는 게 그렇게 막 뭐 직관적이고 뭐 무슨 알 수 없는 운명의 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에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에 너무 과민하게 묶여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다라든지 조금이라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민하게 반응이 되는 거죠. 나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나 그게 제일 내가 원치 않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당신 어쩌려고 그래? 당신 술만 먹고 가족을 안 돌보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들면서 자기가 원가족 안에서 남편으로서도 원가족 안에서 조금 좋은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고 잘 분화된 사람이면 아이고 저 여자는 또 어린 시절 상처가 건드려져서 또 저렇게 잔소리가 나오나 보다, 아이고 알았다 적절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 나름의 또 그 과민 반응을 하죠. 남편의 원가족을 들여다봤더니 남편은 부모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은 막 뭔가 큰 인물 만들고 뭔가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늘 구박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인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내 마음대로 기피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한테 무시하고 비난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과민 반응하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지 알아? 당신만큼은 나를 격려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인이 또 그러죠. 하는 짓이 격려할 짓을 하면 내 격려해주지. 또 맞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팽팽해서 역에서 해결책이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하는 건 뭐냐면 아내의 호소가 어떤 거구나, 아내의 상처가 어떤 것이었구나, 아빠와의 관계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그렇게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 다름이 얼마나 이 부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지를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깊게 이해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인정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상처를 가지고 그 틀로만 보니까 남편을 또 많이 무시하고 비난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것만 이해해주고 나면 부인과 남편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전체적인 그 삼각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구조예요. 삼각관계에서 최악의 구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아까 것도 그렇게 이거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경우. 엄마 아빠도 서로 싸우고 있고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두 사람한테 다 싸우고 있는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어요. 어디냐면 교도소 아니면 정신병원. 네, 아주 폭력적으로 돼서 뭔가 사회 일탈 행위를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심리적인 그 병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자기 구실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아까 이제 다시 삼각관계로 돌아온다 그러면 다 부부의 부부관계도 좋고 그리고 부모, 자녀가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하니까 좀 피곤하실 텐데 계속 들으실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삼각관계 조금만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각관계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갈등관계, 여기 딱 화살표 있는 관계가 갈등관계고, 이 관계가 이제 집착, 너무 세게 붙어 있는 관계고, 좋은 관계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 하면 답이 뭐예요? 플러스 2. 또 여기도 또 맞물려 있죠.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여기도 뭐죠? 플러스 2. 여기도. 예? 여기도. 예. 정말 우리의 가족 관계는 퍼즐처럼 이 관계에 두 개의 갈등 관계가 있고 하나의 융합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아까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뭐라 그랬어요? 불행하면서 안정된 삼각구조라 그랬어요. 네. 변화를 안 해요. 이 관계, 불행하면서 안정된 삼각구조가 퍼즐처럼 딱딱딱딱딱 맞물려 있는 바람에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상태다 싶어갖고 이 부부가 와서 부부 상담을 받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대화법도 배우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면 금방 구조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프레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가족 치료는 항상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부부 관계까지도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내 부모가 부부 그 관계를 회복할 마음도 없거냐, 아니면 또 이미 아버지가 부모님은 또 다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쓴 그 책이 있는데 이제 4월에 나올 거예요. 제가 가계도 분석과 가족 세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족 치료를 하고 있어요. 가족 치료는요, 아주 위기 상담이고 동시에 단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개인 상담은 간혹 1년이나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가족 상담은 그래서는 안 돼요.
빨리 위기 개입이 들어갖고 구조를 막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아니 근데 그 부부모님 아니면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시할아버지와 시어머니와의 그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그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상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족 세우기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냈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중국에서도 강의를 수년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했었고, 근데 중국에서 수년간 강의하면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 사례를 그대로 제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게 그 책인데, 우리는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세우기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는 부부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역을 통해서라도 너무 부정적인 것만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을 좀 올려준 상태에서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윗세대에서 부부가 딱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아주 불편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렇게 바로 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자녀한테 노출하시면 돼요. 네. 자녀들은 어차피 홀을 떠나야 돼요. 내가 막 데리고 키우면 기껏 해봤자 내 컨셉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는 어떤 능력과 어떤 멋진 삶을 주셨는지 더 많은 가능성도 있고 더 많은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옥죄는 거거든요. 그래서 뚝뚝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옆에 있는 내 파트너랑 잘 지내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질문 하시죠. 근데 웬만해야죠.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네, 가끔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를 선택한 거에는 정말 의식과 무의식이 다 총동원된 결정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결정이에요. 결혼은 여러분들이 원가족에서 만들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묘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상대를 찾아내요. 네. 지금 옆에 있는 그 파트너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파트너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내가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내가 내 문제, 내 원가족에서 갖고 있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예민 반응이나 뭔가 이게 문제가 되거나 안 그러면 파트너의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잘 처리하고 나면 지금 옆에 있는 짝꿍은 하느님이 주신 정말 귀한 나의 배우자, 반려자일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 부부싸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부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애매하게 자기 파트너한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어려서 부모님이 그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거를 강조하셔서 늦게 일어나면 항상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생 자라면서 제가 마음 편하게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집에서 안 살려면 결혼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유학. 유학 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부모님의 이 새벽잠 깨우는 거, 너희로제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고 토요일 날이었는데 일요일 날은 충분히 자도 될 것 같아서 신난다. 뭐 집에서 자면은 하여튼 어려서도 저희 집이 저기 약간 시골이었는데 아주 시골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요일 성당을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갔어야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9시까지 가려면. 그럼 이제 일요일도 늦잠을 못 자는 거고, 늦잠을 자면 불효령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게을러서 뭐 했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좀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야지. 뭐 항상 고정 멘트예요. 일요일조차도 제대로 어려서부터라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유학을 갔는데 세상 편한 거죠. 야,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너무 좋아갖고 푹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딱 눈을 떼보니까 너무 일찍 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습관? 네. 너무나 우픈 사실인데, 제가 늦잠을 자면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멘트.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될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한참 봤더니 이제 유학 가서 한 달 된 다음에 내가 꿈이라서 기억도 아주 분명한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독일이구나. 집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끈질기게 쫓아다니시는구나. 지구의 반대편에 와 있어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늦잠 자는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네. 나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늦잠을 자는데 스멀스멀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늦잠 자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늦잠 자지? 뭐가 되려고 그러지? 불성실해가지고 과연 정말 제대로 가정을 꾸릴 수 있나? 예. 뭔가 이상한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을 하니까 그 멘트는 아주 익숙한 멘트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내 남편한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저는 본능 아니면 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는 더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단 것만 먹고 싶고 이런 것들, 예, 본능적인 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어떠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난 항상 찌그러지는 거죠. 부모한테 맨날 야단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이렇게 시달려 있어요. 시달려 있는데, 여기 시달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찌그러지지 않을 상대, 그래서 이거를 날 지적하지 않을 상대를 골라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역할 전이가 되냐면, 내가 슈퍼에고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드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내가 내 배우자한테 하게 된다라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부부싸움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필요한 부부싸움인지, 아니면 내가 성장할 때 진짜 답답해갖고 하고 싶은 일 못했던 것들을 지금 애매한 대상,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거 분풀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이제 간혹은 상담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스스로 보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또 그래서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더 정리를 해서 부모 자녀 관계로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 진짜 자녀들 놓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품 아니에요. 우리들 작품 아니에요. 내 아이 내 작품 아니에요. 하느님 작품이에요. 네. 내가 막 컨트롤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지킴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옷 입혀주고 이런 거 못하시니까 우리한테 고의를 약간 맡겨주신 거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허허를 자기 날개짓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그럼 상관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냥 냅두라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계에서 아주 애착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 애착관계에서 보면 잘 떨어뜨려 놓되 정서적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 믿어줬으니까 뭐 어디 힘들면 결국 우리 엄마가 또 도와줄 테니까 이 든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다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는 뚝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잘 연결이 되어야 돼요. 섬세하게. 제가 2번이나 이 구안하사가 왔었어요. 한 번은 임신 중에 왔었고 또 한 번은 여행하다가 바람을 너무 많이 쐈더니 그 차 운전해서 했더니 또 구안하사가 왔는데 그 임신 중에 왔을 때는 진짜 막막 제가 한국에 없었고 침도 없는 나라에 독일에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애기한테 영향이 갈까 봐.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회복이 될 거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 그 신경이 결국은 죽어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옆에 신경이 또 다시 그것을 알아갖고 이렇게 조금 더 같이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이제 단세포, 다세포 동물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아까 융합이 된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가 된 상태는 단세포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등동물들은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잖아요. 단세포가 왜 하등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존이 좀 어려운 거죠. 하나만 딱 찌르면 죽잖아요. 네. 엄마랑 자녀가 하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위기 하나가 있으면 둘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세포는 세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하나를 찔러도 요거 세포 하나만 죽는 거지 전체 많은 부분이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여러 개의 세포가 있어서 다행히도 몇 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나머지 세포들을 갖고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도 세포 분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세포 분열이 돼서 따로따로 놀지는 않는다라는 거. 세포 분열이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은 세포가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서로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있어도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저 발끝에 뭐 이상한 게 있어도 벌써 다 느끼면서 그걸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거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상관 안 할래 난 냅둘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타인으로 보면서 저쪽 멀찌감치 나 아닌 다른 존재로 보면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말이 예술이지 참 어렵긴 하죠. 구체적인 실천상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애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걸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자니 또 뭐 집착하는 거라 그러고 안 하자니 방치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건 답이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인정을 해주되 항상 마음으로는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 날리기 아시죠? 가끔 제가 한강 나가보면 연날리기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멋진 연날리기는 많이 풀어서 더 높게 더 멀리 막 신나게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이 풀어줘야 돼요. 아이들 신나게 자기가 막 방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날라 그래서 탁 연권을 놔봐요. 어떻게 돼요? 힘을 못 받고 곤두박질 쳐요. 연결은 항상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엄만 여기 있어. 엄만 널 믿어. 아빠는 널 믿어. 넌 정말 멋진 아이야. 이거를 해주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날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조금 더 좀 방향성이 생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들한테 그 자녀들 또 가족 안에서
좋은 가족 관계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고 애쓰는 그 문화도 없어요. 잘 하시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삼각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남편에 대한 비방, 남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노출시키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 앞에서 최고의 선물은 남편과 잘 지내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노력하라는 거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분들이 너무 흐뭇해 하시네요. 그거 봐, 당신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 아내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요. 아빠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잘해줘서 좋은 아빠 되려는 생각 접으세요. 진짜 좋은 아빠 되려면 아내한테 잘하시면 돼요. 네, 정말 아내한테, 아내가 어떨 때는 좀 모순된 제안을 하거나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 맞아 예, 해주셔야 돼요. 꼬치꼬치 깨서 엄지척하시네. 부부 심리학에 아주 명언이 있어요. 내가 항상 오르면서 부부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 네. 내가 틀려도 괜찮아요. 관계를 위해서는 당신 말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는 엄마를 되게 좋아해 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 느껴지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는 엄마한테 잘하는 아빠라는 거. 그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강의라서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비교적 없어요. 예.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어머니만큼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조금 불가능한 시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번식을 담당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은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우리 윤리적인 잣대 되지 않으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거고 정자와 난자 수만 봐도 그래요. 근데 어머니들은 양육,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아주 진화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미 여기 뇌가 달라요. 정말 아이랑 이렇게 신호가 교감이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잘해야지 한다 그러면 조금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관계 또 내지는 아이들이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위안을 갖는다면 자기 이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가치관 이쪽으로는 굉장히 아버지 쪽을 따라요. 정서적인 밀착관계 이런 거보다는 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부부관계에서 두 줄짜리도 거의 없어요. 70%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한 600가정을 봤었는데 70% 이상이 갈등 관계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줄인 경우가 많은데 두 줄인 경우는 그래도 극히 드물었는데 이제 두 줄일 경우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무 이심전심, 너무 부부 일심동체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는 그게 건강한 관계라기보다 싫어도 싫은 표현 못하는 거, 또 그냥 무조건 맞춰가는 거, 이런 식의 조금 깝깝함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부부여도 친밀감과 거리감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집착의 두 줄 관계가 되는 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머니와 자녀 관계예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들 질문하신 거 너무 좋아요. 아, 네. 혹시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책을 읽고 싶으면 제가 몇 가지 책을 냈어요. 막 교과서 같은 그런 책 이외에도 우리 참 많이도 닮았다라는 책도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그 상담 에세이 책인데 이것도 좋고, 또 저기 절판된 것도 있는데 뭐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최근에 나온 거는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엄마 자녀와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서술해 놨고요. 또 4월에 나올 거는 이제 중국 가정에 대해서 내가 풀어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런 글을 쓰려면 그 내담자 보호, 내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그 저희 윤리 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중국 사례니까 조금 편집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가족의 역동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기 한 28개의 사례를 적어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사수 시간 보내시고 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